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본격 시민 편의방송 TV 민생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소장 안진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 김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 박철민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숨을 막히게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저희 TV 민생연구소를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신도림역? 서울역? 자, 저희 방송은요, TBS 생방송으로 TBS TV로 보실 수 있고요. TBS 앱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TBS 시민의 방송을 검색하시면 바로 right now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혼자 보지 마시고요. 여럿이서 함께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 민생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5시니까 가시죠. 민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주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 조치인데요. 네, 오늘 하루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서울은 오늘 새벽 1시부터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데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이 바람이 약하고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가 잘 흩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중국발 스모그가 덮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초인데요. 서울시는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현재 서울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고요. 행정과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 실시로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공기 질이 최악이에요. 네. 세상에. 이게 보이지를 않잖아요. 머리카락보다도 얇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하고 뭔가 뿌연데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현재 미세먼지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감 조치는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맹수지 연구원이 또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밖에 있으면 안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걱정이네요. 서울시 차량공해 저감과에 나가 있는 우리 맹수지 연구원 연결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볼까 합니다. 맹수지 연구원!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차량공해 저감과 상황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뿌연 하늘, 탁한 공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어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현재 서울시에는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 옆으로 보시면요, 상황판이 하나가 있는데요. 서울시 전 구역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TBS가 있는 마포구에도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차량공해 저감과 안은섭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주로 난방 발전과 수송 부분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차량 공해 저감과에서는 5등급 차량, 여러분들이 쉽게 알게 된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노후 차량 운행 제한이 시스템적으로 뒤에 상황판을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 어떤 조치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서울 시내에는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51개소 CCTV 100대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CCTV 100대 차량 밑으로 5등급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저희가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번호판을 다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그 불러온 번호판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5등급 차량 데이터베이스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그 선별된 차량들이 저희 상황실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자동차들이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이 중에는 DPF를 매연자감 장치 DPF를 장착했다든가 대폐차를 하고 세차를 해서 번호판은 같지만 이런 차들 또 법적으로 제외대상 차량들을 한 번 더 선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선별된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 노력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마스크 외출하실 때 꼭 착용하시고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서도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차량공해 저감과 현장에서 맹수지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맹수지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는 유치원 대란 종료, 남은 불씨는입니다. 엄마들이 해냈다. 어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시작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하루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3월 유치원 대란 우려가 있었지만 학부모들이 직접 막아 나섰고 정부와 지자체의 합세로 사태가 종결된 건데요. 또 사태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정도였는데요. 우려됐던 돌봄 대란은 없었지만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깨졌고 여론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한유총에 불어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고요.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강요한 한유총 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사면 초가에 몰린 한유총, 초라한 백기투항과 함께 실리와 명분 모두 잃게 됐습니다. 한유총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개학 연기를 진행했을까요? 이들에게 얽힌 이해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급한 불은 꺼졌지만 이 사태의 맹점은 무엇인지 오늘 민생 팩트체크에서 짚어봅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알아야 할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민이 알아야 할 뉴스였고요. 계속해서 민생연구원 연구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3년째 멈춰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세먼지나 한유총 사태 때문에 여러 속상한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북미회담 이후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희망이 논의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기적의 공단, 평화의 공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정말 남북경제협력의 최고 전문가이신데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님 직접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아까 명칭을 보다 보니까요. 저 이거 봐야 돼요. 못 외웁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이시고요. 예. 근데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겸임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저는 이제 개구져가지고 자꾸 간장공장 헷갈리죠? 공장장처럼 헷갈려요. 이게 왜 겸임하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개성공업지구를 북측에서 개성공업지구라 그럽니다. 우리는 약칭해서 개성공단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네. 개성공단이 북측에 있다 보니까 북측에 개성공업지구라 그러고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우리 남측에 있는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네. 남측의 통일부 산하의 준공공기관으로서 운영이 14년간 되었습니다. 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개성공단 현지에 공단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우리의 직원들을 파견시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남측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지만 동시에 개성공단 현장에서는 관리위원장이 되죠. 그래서 약칭해서 네. 개성공단 이사장,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양쪽에서 다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네. 굉장히 그러니까 바쁘시군요. 그냥 쉽게 개성공단 네. 재단 이사장님, 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생각이 일을 들겠습니다. 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남측에 세금을 내지 않고 북측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거기서 하니까요. 그래서 관리위원장이죠. 예. 근데 이제 3년간 폐쇄되어 있었다. 네.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럼 폐쇄됐으면 없어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당시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구두지시로 인해서 폐쇄가 된 게 맞습니다. 2월 달부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상황 중이었잖아요. 개성공단 그 당시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됐나요? 개성공단은 2000년 8월에 합의를 냈습니다. 오래됐죠? 네. 2003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네. 2004년부터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단 800만 평, 배우도시 1200만 평, 2000만 평인데요. 중단되었을 당시에 공단의 규모는 어땠는가? 최초의 남과 북이 합의하고 약속했던 전체 규모의 기업 수로 보면 네. 한 2에서 3% 정도 했던 것이고요. 전체 공단의 면적으로 보면 5% 하다가 닫은 거죠. 아하. 공단 초기에 맹하기에 전면 중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남과 북이 최초에 합의했던 공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제조업 기업의 규모는 약 3천에서 5천 개였어요. 닫을 때 사실은 12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하기에 중단했다. 이렇게 보셔도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와, 저도 어디선가 자료를 보니까 저도 개성공단 공부 좀 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거든요. 예. 최소 2,000개, 3,000개 기업에서 예. 무려 뭐 50만 명 안팎의 그렇습니다. 고용 효과. 예. 팀 이렇게 실업이 심각한 상황을 비춰보면 네. 만약 개성공단만 더 잘 됐다면 그럼 개성공단 주변에 예를 들면 파주 이런 접경지역까지 만약 공단이 엄청나죠. 확대됐다면 50만 명 안팎의 고용이 됐을 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승을 한번 예. 보세요. 우리가 공단을 얼마나 모르느냐. 예. 네. 사실 기본도 모르죠. 네. 너무 잘못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상징을 할 수 있느냐. 최초의 남과 북이 약속했던 정도의 3천에서 5천 개의 기업이 있으면요. 남측에 해당 연관 협력업체의 기업 수가 8만에서 12만 개가 됩니다. 네. 연간 500억에서 1000억 달러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예. 개성공단만 풀 가동됐어도 남북은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의 기반은 마련했던 겁니다. 그 맹하게 125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연관협력업체는 3,800개, 그 연관협력업체 남측에 주재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은 8만 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독한 마음 먹으면 다들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우리의 입주기업이 3천에서 5천 개가 되고 연관협력업체가 10만여 개가 남측에 있었으면 네. 과연 누군가가 다들 수 있었을까요? 규모의 경제를 그렇죠. 일찍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 공단이 그렇게 초법적으로 닫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제대로 있습니다. 잘 성장했으면 정말 엄청난 효과를 그렇죠. 가져왔을 텐데. 상상할 그쵸? 수 없는 함부로 효과가 못했을 거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시 네. 2010년 2월 달에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황당한 구두짓이잖아요. 그거 닫으세요. 이게 남북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문 닫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예, 이야기죠. 근데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구두짓으로 폐쇄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거기에 진출했는 중소기업들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제가 남한으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던 모습 생각나는데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나죠, 이사장님. 그날 상황은 예.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날을 또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다 세상에. 눈물 나니까. 얼마나 저도 이제 그 황당했- 이야기를 진지하게 예. 하면 눈물 나요. 네. 왜냐면 그만큼 심각한 트라우마예요. 예. 피해액을 단순히 따지면 이런 겁니다. 기업이란 것은 토지를 분양받아가지고 공장을 지었겠죠. 설비가 들어갔겠죠. 이런 고정자산 중심으로 보면 5천억, 한 5천억 800억 정도 됩니다. 유동자산이라고 있죠. 네. 원자재, 부자재. 예. 유동자산 합치면 이제 8천억이 넘어가죠.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기존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원청업체, 오더를 주고받는 예.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신뢰관계를 잃어버리면서 기회비용을 다 잃어버렸죠. 이걸 따지면 맥시멈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회비용까지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정자산, 유동자산 합쳐가지고 약 한 5,500억, 6천억이 좀 안 되는 비용을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이런 겁니다. 최근에 매일, 오늘도 10여 분의 기업을 만났습니다. 어떠한 보상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보상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공단을
하루빨리 재개해달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네.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도 보상을 못 해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네. 진정한 보상은 물론 피해 보상도 맞지만 빨리 재개해달라는 거. 그것이 근본적인 야, 보상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TV 네. 민생연구소가요.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도 심각한데 실제로 겪으신 분들 그렇죠. 어떻겠어요?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을 직접 저희가 좀 만나고 왔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중단을 해서 피해 보상도 제대로 못 받으셨을 거고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 오실 텐데요. 그분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신과장 안 왔어? 아, 요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저 SPCC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국영 기업체 이제 유니폼입니다. 지금 그 여기 거래한 지 한 30년 됐어요.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7명. 우리 창고를 쓰는 거죠. 그 창고는 이제 박스, 뭐 원단, 뭐 이렇게 이제 쌓아놓던 데인데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또 사람들 유진해야 되니까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다 설치하고 새로 사다가 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직원들 개성공단 재개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직원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나마 이제 꼭 필요한 핵심 인력들은 데리고 있어야 되고 또 메인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이 영업 활동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황이 지금 다 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어요. 이제 신용보증서 좀 끊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 대비해서 이제 부채가 많다고 보증서 발급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 1분 만에 반려받고 반환받고 그러고 나왔죠. 예, 개성공단 지금 사장들이 모여있는 이 카톡방이에요. 이게 오죽하면 이런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는 글 내용들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기다 얘기를 하자. 우리 서로가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카톡방을 만든 거예요. 개성공단에 투자를 안 했다면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전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당사자가 져야죠. 전 재산을 털어서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본계대에 올라오는 이 타이밍에 개성공단의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닫은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보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재산을 투자를 해라. 그럼 투자한 거에 대한 리스크는 정부에서 담보해준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했으면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중년 남자 어른분이에요. 오죽하면 저렇게 눈물이 복받쳐 오르겠어요. 직접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정말 저분뿐 아니라 그 대표 아래에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참나 21세기인데 피해 보상이라고 그런 단어 꺼내지도 마 막 이랬다면서요. 이런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피해 보상 제대로 안 됐겠네요. 그렇죠? 촛불이란 게 시대를 바꿨죠. 네. 그 시절에는 감히 피해라는 말을 정부는 못 쓰게 했죠. 그건 엄청난 분위기, 억압이었죠. 지금은 마음껏 피해 보상을 이야기합니다만 네. 시대가 변했습니다. 네. 그 진실을 진실대로 말 못했던 것들 자체가 사실은 공단이 폐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죠. 참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사회 시대였습니다. 그 불가능한 시절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정부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해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무슨 군사적 이유로도 네. 폐쇄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써서
우리 맞죠. 기업인들이, 우리 중소기업들, 예.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억울해하냐면 다른 게 네.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자신들이 투자했으니까 자신들이 리스크를 감수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요. 2013년 6개월 문 닫고 다시 재개를 할 때 네. 우리 정부가 북측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향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네. 일방적으로 누구도 못 닫는다라고 우리가 주장해서 우리가 그걸 합의서에 넣어서 서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닫았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이 다시 들어갔을 때는 우리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밀어가지고 합의서까지 쓴 마당에 우리 정부가 닫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됐는데 뭐냐? 이게 닫는 과정이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날 다 우리는 설 연휴, 설 쉬러 나와 있었어요. 예. 설 명절 쉬러 나왔다가 내일이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설 연휴 마지막 날 내일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 10시에 다 전화해가지고 오후 2시에 다 모여라. 오후 2시에 모였더니만은 예. 그래서 정부는 개성난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기가 막히네. 2시에 통보해주고 5시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일주일만 시간 줬어도 원부 자재 좀 갖고 오고 그렇죠. 설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3시간 중에 3시간 주고 발표했고 다음날 모든 회사의 한 명만이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맞아. 기억나네요.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닫는 과정 속에서의 폭력적인 과정이 기업들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당시에 기업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빌었어요. 일주일만 달라. 3일만 달라. 그러면 웬만한 피해 손실들은 최소화할 수 있다. 네. 그 3일도 안 줬다는 거죠. 그냥 발표하고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설비랑 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 연휴 쉬러 나왔다가 네. 장부도 폐물도 금고에 달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못 들어갔잖아요. 나와서 그냥 다 문 닫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들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제발 개성 한번 가서 우리 기계들, 우리 제조업 대부분이 제조업이죠. 제조업을 많이 가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천 보자는 산업이니까. 우리 거죠. 예. 온부자재들, 우리 기계들 잘 있는지. 근데 그 후로 계속 촛불시민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남북 녹록치 않죠. 관계는 화해는 됐지만 뭐 유엔 제재니 미국 반대냐면서 못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일 큰 관건이 예. 뭐냐? 예. 사실은 제재 국면이죠. 예. 제재 때문에 뭐 금융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석유 제품, 섬유 봉제 제품 안 된다는 제재가 있는데 헐크 캐시의 문제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최소한 국민들이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압도적으로 우리가 개성에서 돈을 벌어온다라는 그 가치를 제대로만 안다라면은 예. 우리 국민들이 돈도 저만큼 엄청나게 퍼오고 평화도 저렇게 엄청나게 담보할 수 있다라면은 저거 열어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진짜 애석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난 9년, 10년간 너무 부정적인 뉴스만 들었기 때문에 네. 공단을 싫어해요. 본질적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죠. 공단을 여는 것에 찬성합니까 물으면은 반반 나와요. 공단의 가치를 제대로만 알면은 압도적으로 공단을 열라고 이야기하지 예. 않겠습니까? 저는 공단을 여는 방법은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열게 할 것이다. 예. 제재도 있지만 그 제재를 넘어가는 것은 국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일 것이다. 그래서 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이사장님,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다행히 최근 제가 여론조사 몇 개 봤더니 네. 북한의 비핵화 조치나 남북 화해 조치가 네. 진전되고 있으니까 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맞습니다. 한 60, 70% 정도로 싹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도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이사장님, 지금 오신 김에 예. 다시 한번 개성공단 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뭐 네, 협력업체까지 해서 한 1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네. 120, 200개 관련 업체들 그다음에 뭐 수백억, 네. 수천억의 예. 이제 생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번만 왜 평화의 공단이고 기적의 공단인지 한 번만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꼭 이야기 들어오고 싶은 게 네. 이런 거예요. 네. 공단은 남과 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것 자체가 평화예요. 예. 네. 휴전선에서 서로 철책을 사이에 두고 어르렁거리면서 군사적 적대를 갖고 있죠. 그곳에는 6만이 같이 살고 있죠. 그렇죠. 매일같이 원부재차는 왔다 갔다 예. 합니다. 평화의 상징인데 해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돈이 너무 벌려요. 아. 압도적으로 퍼오는 곳이에요. 예. 이를 투자하면 임가공 단가 기준으로 5배를 가져오고요. GDP 기준으로 보면 최소 20배 이상 가져옵니다. 무슨 뜻이냐? 이를 투자하면 5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 사장님들 다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공단도 경제적 가치를 비교 우위로 따져봤을 때 개성공단하고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니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경협을 하는데 북측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이 정도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만한 공단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돈을 번다. 그러면은
개성공단 같은 걸 2개, 3개를 만들어버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는 네. 새로운 활로를 모셔갈 수 있다. 예. 중국을 다시 추월할 수 있다. 왜 안 합니까? 평화도 담보하고 돈도 버는데 예. 이만한 공단은 없어요. 그리고 왜 안 해요? 압도적 포기란 말이죠. 네. 돈줄, 달러박스, 푸주기 다 거짓말이에요. 예.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죠. 그렇죠. 네. 네. 궁금합니다. 드디어 갑자기 궁금해 나왔습니다.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단 임금이 싸잖아요, 북한이. 그 장점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추측하기로는 진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잖아요. 아, 손재주가 예. 꼼꼼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그 목화를 가져와서도 미국이나 이쪽에서 만든 네. 면은 천이 안 좋아서 오죽하면 그쪽 사시는 분들이 와서 애기옷 같은 거 우리나라 국산 면 제품을 사가요. 그만큼 우리가 기술이 뛰어난데 그런 손기술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단 외국인 노동자 하면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제품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는 네. 어쨌든 한민족이니까 말이 많이 아주 통하잖아요. 잘 통한다고, 그렇죠? 말이. 너무 그런 잘하시네. 이유도 있지 않나요? 개성공단의 경제적 비교율을 이야기할 때 방금 말씀처럼 아주 양질의 노동력인데 네. 엄청난 저임금이죠. 정말 싸게. 2004년, 5년, 6년 초기 3년간 북청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이 한 달 총액임금이 우리 한화로 63,000원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한데. 2015년에 북청 노동자들 15만 원 받았는데요. 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 한 분을 고용할 수 있으면 개성에서는 북청 노동자들 15명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15명. 어떤 경쟁력이냐? 일을 너무 잘해요. 네. 고품질, 숙련 노동자죠. 양질의 노동자. 말이 통해요. 언어가 같고 민족적 정서가 같고 네네. 감정이 같아요. 무관세예요. 원부자재 들어가고 완제품 나올 때 관세가 없어요. 없구나. 물류가 얼마나 짧습니까?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도로로 가봐도 60km밖에 안 됩니다. 네. 홈쇼핑의 제품 주문량을 보면서 전화해가지고 더 만들어라, 덜 만들어라 이게 가능해요. 네. 동남아 나가면 물류만 3주 걸리잖아요. 그쵸? 양질의 노동력. 근데 이들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의사소통 아닌가요?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아. 이직을 하지 않아요. 예. 그게 무조건 커요. 다 숙련 노동자가 예. 돼요. 그쵸. 그 자리에서 숙련이 되는 거죠. 일자리를 거의 안 옮겨. 이직이 없어요. 그는 아주 저임금인데 양질의 노동력인데 네. 최고의 품질 구현 능력은 이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이런 공단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사장님들께서 네. 늘 했었던 이야기가 정치 외풍만 없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개성공단하고 비교할 공단은 없다. 맞네요. 개성에서 맞아요.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셨어요. 이 가치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개성공단 우리 민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가 컸잖아요. 지난주에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예. 제발 잘 되라 잘 되라 기도를 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희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분들의 그 회담을 지켜보는 회담이 제대로 안 됐지만 네. 마음들 어땠을지 저희가 또 직접 만나 뵙고 왔습니다. 예, 얘기 좀 역시 들어보시죠. 잘로 또 네. 갔군요. 예. 너무 실망스럽네요. 저는 그동안 희망 고문을 당해온 거죠. 뭐 우리 정상회담이 되면 또 뭐 그러면 되겠지 하고 기다려온 게 실제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조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커링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 기계, 금속 이런 기업들은 유지를 안 하면 공장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객을 유지를 안 하면. 그래서 기계, 금속 쪽 그 기업들은 여기서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됐죠. 또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맞춤형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다시 재투자하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 지원도 해주지를 않았어요. 이제 경쟁력을 잃으니까 그 거래처가 이제 자꾸 수입선으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자체 판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공단을 재개하려고 하는 의지를 믿고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참고 어려워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재투자하고 여기서 했던 기업들은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실제 이번에 아마 이렇게 좌절되고 나면은 더 어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젠
우리 기업들도 그동안 처신만 바라고 재개될 희망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사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아휴, 참. 조금만 우리가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고, 네. 방금 화면 나갈 때 우리 이사장님이 살짝 얘기하셨는데, 방금 그 박장수 대표님은 고향이 개성이시라서, 맞습니다. 좀 개인적인 기대도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아우, 그러니까요. 정말. 눈물이 많으십니다. 답답해. 개성공단이 또 사실은 공단만 운영됐던 게 아니라 개성 네. 관광도 한때 그렇습니다. 같이 그렇죠. 운영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빨리 개성으로 금강산으로 우리 국민들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사장님 지금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이제 우리 국민들의 궁금함과 답답함. 네. IBK 경제연구소 보니까 뭐 개성공단이 제대로 가면 생산 효과가 뭐 330조 경제 효과가. 네. 그다음에 고용 인원도 뭐 50만 만팍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유엔 제재 네. 또는 뭐 미국의 일부 반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재개할 의지는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확고하다는 네. 거죠. 어떻게 이거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원래는 예전에 개성공단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예외를 인정받았었는데요. 그렇죠. 남과 북은 확고하게 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네. 이미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네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북촌하자고 하고 있고요. 네. 저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지난해 말씀하셨어요. 9.19 평양선언에서는 조건이 되는 데에 따라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가장 먼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은 우선 정상화하자고 합의도 했었어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라는 게 있죠. 미국의 독자 제재도 있고. 안보리 제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북한에 대한 일반 제재가 공단 재개하는데 몇 가지 연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회원국가의 금융기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든가 석유 공급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가스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개성공단 북청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그 임금이 대량 달러, 즉 대량 현금, 벌크 캐시에 해당된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네. 안보리 제재는 대량 살상모기에 전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 달에 6만 3천 원, 한 달에 15만 원, 이 달러는 그들 사인 가족이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네. 이거는 민생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 이걸 그렇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래도 달러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현물로 주면 되잖아요. 달러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경공업 제품이라든가 쌀 같은 걸 주면은 네. 달러 대신에 네.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측이 개성공단 재개를 어떻게 보느냐? 새로운 남북 평화의 시대에 평화적인 남북 관계의 시금석, 척도, 바로미터를 개성공단 재개로 봐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해서 남과 북이 14년간 해봤던 거잖아요. 그 확고부동한 것을 이 남북이 개성공단조차 새롭게 다시 재개를 못하면 새로운 평화의 시대 다른 걸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이건 척도다. 이건 하자. 그래서 전제 조건도 대가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예. 이 대가란 건 뭐냐. 네.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들도 남과 북이 협의만 한다라면은 아무리 제재든 미국의 독자 제재든 넘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낼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금강산을 제재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무회담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머리를 맞대면은 제재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충분히 이사장님 만들 수 있겠네요. 뭐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북미회담은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실패한 거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깊숙한 대화가 있었고 네, 협상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또 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 통화하면서 북한과 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맞습니다. 부탁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개성공단의 금강산 관광을 미국과 협의해서 네, 재개할 수 맞습니다. 있도록 추진하겠다. 맞습니다. 하면 이제 미국하고도 일정한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해야죠. 되는데요. 예. 설득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 상황을 보면서 한 줄로 딱 결론을 내렸어요. 네. 합의는 실패했지만 협상은 실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 확고하게 북측의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너무 잘 읽었어요. 그들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 완전 폐기를 약속했잖아요. 네. 그리고 핵 ICBM 연구 시험 중단하겠다 그랬죠. 그걸 내놓고 민수와 관련된 제재를 해제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5개입니다. 예, 그렇죠. 네. 민수.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조건이에요. 저는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의 엄청난 조건이 나올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해갔어요.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면서 우리 대통령한테 만나게 역할을 주문한 것은 뭔가 이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구나. 뭔가 향후에 모멘텀이 있겠구나. 네. 그리고 더 큰 합의를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 첫 단초가 개성 금강산 같은 것을 토닥토닥 두드려 가면서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화의 틀들. 남북이 먼저 만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남북미가 5, 6, 7월 정도에다가 판문점이나 서울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하고 그렇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내지는 개성산 금강산 재개의 틀들을 마련할 수 있는 더 큰 전화협의 계기로도 만들어갈 수 있다. 네. 의지라고 봅니다. 네. 의지. 남북 우리니까 우리가 해결하면 예.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겠다. 네. 와. 감사합니다. 이 구상대로 가면 네. 네. 남북 경제협력도 살고 한반도 평화도 살고 네.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더 이상 이제 전쟁이나 분쟁 없는 데로 갈 것 같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네. 우리 국민 행복이잖아요. 그냥 분명히 저도 이번에 가장 인상적인 게 김정은 위원장 미국 기자 질문 직접 답했잖아요. 예. 비핵화할 것이냐? 제가 비핵화 안 할 거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확고하죠. 그다음에 이용호 외무상도 뭐라 했냐면 민수 경제. 네. 우리 북한의 민생 경제 좀 도와달라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제사회 하소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인도주의적이면서도 대신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도 10만 명 정도 맞습니다. 고용이 돼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요거 가야 되는 거죠. 같이 살 수 예, 있으니까요. 같이 살야 되는 예, 거죠. 예. 이사님 어떡하죠? 저희가 더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저 북미 회담 또 남북 회담 보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사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저희도 계속해서 남북 경제협력은 네. 네. 대한민국 민생에 도움이 되거든요. 많이 경제도 알려야겠어요. 되거든요. 평화가 경제다. 맞습니다. 평화가 평화. 민생이다. 민생이다. 네. 예, 이사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다음 또 순서가 있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개성공단 김재인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네요. 해박하시고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였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가짜 뉴스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개성공단에서의 그 임금이 무슨 대량 살상무기로 다 저종는다 했는데 사실 어디에도 그런 아직 증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팩트가 아닌 뉴스가 남북 관계를 망치도 한다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TV 민생연구소가 가짜 뉴스를 걸러내야 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네. 자,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 네.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민생 문제, 남북화의 문제까지 지금 한국 경제 문제까지 가짜 뉴스 들어왔는데 네. 그 문제들을 해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분,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개건연구위원 김준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말 좋네요. 개건연구위원. 제가 연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번에 제대로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뉴스톱 하셔야 대표도 돼요. 하시면서 우리 예. TV 민생연구소 개건연구원. 네. 네. 예. 자, 이제 가짜 뉴스 중에서 이번에 그 제가 앞서서 주제를 얘기도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이번에 그 계약 연기를 했다가 하루 만에 실패를 했어요. 예. 근데 앞서서 제가 이거를 좀 궁금해서 쳐봤습니다. 근데 근데요? 블로그에서 왜 이게 계약 연기를 해야 하는지 학부형들한테 뭐 가정통신문 같은 것들을 네. 통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 뭐 유치원 3법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고 네. 정부가 사립 유치원을 국공립화하려고 압박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예. 이 안에서 가짜 뉴스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잘못된 내용이 있고요. 사실 우리 이제 민생연구소 시청자분들이야 워낙 현명하시니까 넘어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못 알려진 것들은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되니까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이 뭐냐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은 네. 유치원이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 한유총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유아교육법 3법이 네. 그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못 됐지 않습니까? 야당의 예. 반대로.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한유총 그 소속 그 유치원들이 우리 이거 통과되면은 집단 폐원하겠다라고 이제 약간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당황해서 이렇게 이거가 만약에 폐원을 하면은 이 피해가 소비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가잖아요. 학부형들한테.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폐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거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학기 중에 폐원은 아예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서 이거를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예,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아까 전에 밝힌 내용이 예. 사소한 법규 위반에도 정원 감축으로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통과시켰는데 그렇죠.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한유총 본인들의 입으로 우리 치킨집처럼 마음대로 폐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치킨집은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라 학교다. 예. 교육시설이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해서 대책 냈더니 네. 오히려 중간에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령이 통과되면은 마음대로 폐쇄가 된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유치원 선택권도 없다라는 가짜 뉴스도 있었다면서요. 예, 무슨 지금도 유치원이나 어린이학교는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만 국공립 가고 싶은데 그게 너무 없어서 밀려 있어서 난리예요, 문제인 거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예, 예. 이분들의 가짜 뉴스에 하면 아예 선택권이 없어진다. 뭐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감이 유아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예. 이게 원래는 옛날에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 배치라는 표현만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유아 그 교육감이 마음대로 다 배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허위 정보를 또 유포를 한 거죠. 수용이란 말이 너무 좀 억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치로 네. 바꾼 건 예. 오히려 이렇게 초중등학교 배치 계획처럼 예. 가급적이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대 예.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배치를 예. 계획을 세운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지 그 네. 선택권은 당연히 학부모들한테 있는 거죠. 그럼요. 국공립으로 갈지 사립으로 갈지 각관으로 갈지 뭐지 갈지는 당연히 부모님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거죠. 단어 하나에 딱 포커스 맞춰서 예. 예 그렇대 이렇게 퍼뜨리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분들이 이번에 그 집회 때 이번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기 위한 좌파 정권의 음모다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뉴스에서 들은 건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었네요. 하자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번 유치원 사태가 생긴 건 국가의 지원이 2조 가까이 들어가니 예. 제발 회계 좀 투명하게 하자. 예. 이렇게 엉뚱한 데 쓰고 횡령이 많고 이상하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사회주의적 인간형 양성이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몰아간다 이렇게 예. 이미지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일부에서는 기승전 빨갱이, 기승전 종북을 이제 부르짖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유치원에서도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참 아이고, 그래서 안타깝고요.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요, 예. 제가 이제 저도 그 시기를 많이 겪었지만 예. 이런 사태는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겪지 않았는데 유치원이 계약을 연기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러면 정말 엄마들은요, 워킹맘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갑자기 원래 없었던 임시공휴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와도 정말 패닉이 되거든요. 한유총 계약 연기 조치 이거 절차상 원래 불법 아닌가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유총과 정부 측의 이제 주장이 대립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 휴업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비상재해가 그렇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이 있거나. 근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2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일 경우에는 무조건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하루 정도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재지변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허락을 득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 측의 주장이고요.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이제 계약하면 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초중고등학교는 계약이면 이제 시계 건데 쓰잖아요. 네, 각종 네. 준비물. 네.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도 거기에 맞게 다 계획 세워놓고. 저 어제 밤샜어요. 예, 준비물 그러니까. 하다가. 이번에 계약했 아니요. 계약했다니까. 계약해서. 네. 근데 갑자기 그걸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네. 근데 또 하나의 가짜 뉴스 논란이 한유총은 계속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사립이니까. 예, 사립이라고. 근데 사실 사립대학이나 초중고도 사립이 많지만
다 회계 투명성 조치 받고 있고 그쵸? 교육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거든요. 왜 이분들만 자꾸 사유재산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걸까요? 예. 정말 좀 독특한데요, 사실은. 정말 이게 좀 생각이 독특하세요. 그러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립학교, 초중고 그렇죠. 학교들은 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교육법에 의해서 그거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유재산도 맞지만은 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투명하게, 비영리법인이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유독 이분들은 이거는 사유재산이니까 침해할 수 없다. 에듀파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법상에 따르면 어쨌든 교육기본법, 초등급 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학교기 때문에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장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그 사업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재산세, 취득세 혜택이 있고 상속세가 못 내면은 나중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이런 혜택까지 네. 다 주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좋다. 아니 어느 사유재산에 그런 면세 혜택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주나요? 그러니까요. 어느 사유재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횡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치킨집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니까 어느 학원하고 치킨집에 예를 들면 이렇게 면세 혜택을 세금 지원을 듬뿍 주면 국가 예산 2조 가까이 주겠어요. 유일하게 초중고등학교하고 대학들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초중고나 대학들 중에도 가끔 사고 치는 분들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 논리가 사유재산이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혹시 유치원 원장님들 급여가 너무 적으면 급여도 올려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존경도 받고 비리 같은 거 저지르지 말고 저기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학원하고 치킨집처럼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근데 결정적으로 또 이분들이 강제로 유치원한 거 아니시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신 거죠. 예. 아 이거 지금 이제 뭐 해도 끝이 없는 그 분노와 이런 또 한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소장님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죠. 사실 우리 김준일 연구원님이 이제 민생 팩트체크 2번째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너무 이야기를 쉽게 잘하세요. 저번에 그 저소득층들의 양극화 원인 중에 노인 세대의 폐지 가격 엄청 떨어진 게 영향을 끼쳤다. 어디 큰 보수언론에서 말 안 해주는 걸 이야기 잘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또 한유총의 문제점 이야기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제가 매주마다 모실 분입니다. 오늘 저희 TV민생연구소 사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시간은 아쉽지만 이 저희는 정도로 마쳐야 될 것 2시간짜리로 같습니다.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텝들 지금 얼굴 지금 구겨졌어요. 2시간 너무 길게 한다고. 궁금해요. 언제 늘리나요? 그래요. 김진일 연구원님. 뉴스톱도 더욱 발전하셔서 정말 특히 민생경제나 남북화해 같은 이런 걸 좀먹는 가짜 뉴스는 꼭 척결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TV민생연구소의 팩트체크는 계속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불공정한 세상 저희가 혼나겠습니다.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예요. 내일도 5시.